네, 안녕하세요. 두독입니다. 오늘 가져온 책은 위기의 징조들이라는 책입니다. 저자들은 이 세 사람인데요. 왼쪽부터 벤 버냉키, 헨리 폴슨, 그리고 마지막으로 티머시 가이트너입니다. 벤 버냉키는 2008년 금융위기 당시에 연준 의장을 맡았던 인물이죠. 그리고 중간에 헨리 폴슨은 2008년 당시에 재무부 장관을 맡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티머시 가이트너, 마지막 사람은 2008년에는 뉴욕 연준 의장을 맡고 있었고 이후에 오바마 정부에서는 헨리 뒤를 이어서 재무부 장관을 역임한 사람이죠. 이 세 사람이 2008년 금융위기 당시를 회상하면서 위기 전에 어떤 징조들을 보이는지, 그리고 당시에 어떤 대처들을 했는지, 어떤 정책들을 사용했는지, 어떤 도구들을 사용했는지, 그리고 거기서 어떤 교훈을 얻어야 하는지,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책입니다. 특히 벤은 2008년 금융위기를 잘 구해냈다는 평가를 받아서 노벨 경제학상을 받기도 했었죠. 하지만 반대쪽에선 당시에 너무나 많은 돈을 뿌려서 여러 문제, 예를 들면 인플레이션, 양극화 이런 것들을 만들어냈다는 안 좋은 평가를 받기도 하는 어떤 그런 양가적인 평가를 받는 인물입니다. 이 세 사람이 그런 위기를 잘 대처했다고 볼 수도 있지만 어쨌든 막아내진 못했죠. 완벽하게 예방하지는 못했죠. 그런 면에서 어떻게 보면 반성문일 수도 있지만 변론일 수도 있습니다. 변호록으로 보일 수도 있죠. 그런 어떤 좋은 평가와 나쁜 평가가 공존한다는 사실을 아는 상태에서 이 책을 읽는 게 좀 더 중립적인 입장에서 책을 읽는 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이 듭니다. 책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이런 순서로 오늘 영상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금융이 기본적으로 취약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먼저 보고, 그리고 2008년 금융위기가 터진 이유, 원인들이 많겠지만 대표적인 몇 가지를 보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금융위기 당시에 상황이 어떤 식으로 돌아갔는지 타임라인 순서대로, 시간 순서대로 간단하게나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금융위기를 막기 위해서 했던 조치들, 그런 정책들로 인해서 발생할 수밖에 없는 문제들, 그런 문제들이 잘 해결되고 있는지, 아직 남아있진 않은지, 그런 것들을 한번 보고요. 마지막으로 책의 제목이죠. 위기의 징조, 위기를 알아낼 수 있는 징조가 어떤 것이 있는지, 그리고 저자들이 말하는 2008년의 교훈, 위기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그런 내용이겠죠. 그런 순서대로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금융이 취약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금융이 취약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금융의 두 가지 기능이 상충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기능은 바로 돈을 안전하게 보관하는 장소가 바로 은행이죠. 금융이 하는 일입니다. 은행. 그리고 또 다른 기능 하나가 대출입니다. 대출은 비교적 위험한 일이죠. 돈을 믿고 빌려줘야 되는 일이니까요. 은행의 대표적인 기능이 바로 이 두 가지인데, 이 두 가지가 바로 상충한다는 거죠. 예금자들은 안전한 보관을 위해서 예금을 하는데 은행은 비교적 위험한 대출을 실행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 기능이 상충하기 때문에 금융이 기본적으로 위험할 수밖에 없다. 위기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거기에 대해서 은행의 사업 구조가 기본적으로 단기로 돈을 조달해서 장기로 빌려주는 시스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 자금의 만기 전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은행은 저 같은 사람의 1년짜리 예금, 그거를 10개 모아서 10년짜리 장기 대출로 기업이라든지 주택담보 이런 대출을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1년 뒤에 제가 만약에 예금을 연장을 하지 않고 찾는다면은, 저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찾는다면은, 그러면 은행 입장에서는 갑자기 자금이 비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기업에게 돈을 돌려받아야지 이 예금자들한테 돌려줄 텐데, 기업한테는 10년 만기로 대출을 해줬으니까 강제로 돌려받을 수가 없죠. 그런 얘기입니다. 간단하게 얘기해서 그거를 제가 한번 보기 쉽게,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만들어 봤는데요. 이런 예금을 저 같은 사람이 하는 이런 예금을 은행은 이렇게 모읍니다. 1년짜리 예금을 이렇게 10개를 모아서 1000만 원이라고 해보죠. 이게 1000만 원. 1000만 원짜리를 10개 모아서 1억을 만든 다음에 10년 만기로 대출을 해주는 겁니다. 1년 예금은 이자가 낮고 10년 만기 대출은 이자가 크기 때문에 그 갭을 은행이 먹는 거죠. 단기로 자금을 조달해서 장기로 자금을 대출하는 것은 평소에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한 번에 이 10사람이 모두 예금을 찾아가지 않기 때문이죠. 한 사람이 예금을 찾아가더라도 만기에 연장을 하지 않더라도 다른 고객을 유치를 할 수도 있고 은행 자본으로 채울 수도 있습니다. 근데 만약 이 10사람이 한 번에 다 예금을 찾아간다면 그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바로 그 과정이 단기 자금의 만기 과정에 취약하다는 바로 이 내용입니다. 평소에는 이런 식으로 1년짜리 예금이 이런 식으로 연장되면은 별 문제가 없겠죠. 근데 위기에는 이런 식으로 연장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연장을 하지 않고 여기서 돈을 찾아가고 돈을 또 찾아가고 이러면은 위험해지겠죠. 내줄 돈이 점점 줄어들겠죠.
게다가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돈을 점점 찾아가기 시작하면은 이 연장한 사람들이 불안해집니다. 저렇게 사람들이 돈을 다 찾아가면은 내 돈을 돌려줄 수 없는 거 아니야? 라고 또 불안해하게 되죠. 그럼 이 사람들도 예금을 해지하고 돈을 찾아가게 되죠. 이게 바로 뱅크런입니다. 요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돈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돈을 다 돌려줄 수 없을 때 그때 바로 은행은 파산을 하게 되죠. 많은 채권자, 예금자가 은행에 대한 신뢰를 잃어서 동시에 환매하는 상황, 그런 상황이 생길 경우에는 매우 드물지만 발생한다면 문제가 됩니다. 이미 돈을 대출해줘서 채권자에게, 예금자에게 돌려줄 돈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요즘 같은 현대에는 대규모 환매 사태가 바로 마우스 클릭 한 번만으로 발생할 수가 있죠. 얼마 전에 발생했던 실리콘밸리 뱅크런 사태가 그렇게 단기간에 벌어진 이유도 바로 이 스마트폰으로 다 예금자들이 예금을 다 찾아갔기 때문입니다. 은행이 만기 전환 사업을 목적으로 대출을 해주는 한 아무리 신중한 규제 장치라 해도 이런 환매 사태를 완전히 제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저자들은 기본적으로 금융이 위기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금융기관이 이런 식으로 실패를 한다면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신뢰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내 돈이 안전할 거라는 어떤 그런 신뢰만 있다면 사람들이 돈을 찾아가지 않겠죠. 그렇게 되면 은행은 계속 대출해 줄 수 있고 사업을 번창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뢰가 중요합니다. 은행에서는. 금융에서는. 전통적인 은행들로 보면 화강암으로 외벽에 기둥을 세우고 신뢰감이 드는 외형을 가지고 있죠. 이 전통적인 은행이 이런 외형을 가지고 있는 것도 바로 그 때문입니다. 신뢰가 그만큼 중요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두려움에 너무 쉽게 노출되는 그런 인간의 습성, 그런 본성이 있는 한, 변하지 않는 한 우리 세상에는 금융위기가 계속 반복될 거라는 거죠. 하지만 그 형태는 조금씩 다르게 찾아오겠죠. 기본적으로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위기에 취약하지만은 그 트리거가 되는 것, 그것은 위기마다 다를 거라는 거죠. 그러면 2008년에는 어떤 게 바로 이 트리거, 이 신뢰를 무너뜨리는 트리거로 작동을 했을까요? 단순한 금융위기가 아닌 공황으로 이어진 걸까요? 2008년 금융위기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여기에서는 몇 가지만 대표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MBS입니다. MBS. 2008년 금융위기를 설명할 때마다 항상 나오는 상품이죠. MBS라는 것은 주택담보채권 유동화증권입니다. 우리가 집을 살 때 은행으로 대출을 받죠. 20년 만기, 30년 만기 이런 식으로 대출을 받습니다. 그럴 때 은행은 저의 신용등급을 파악을 해서 저희 채권을 발행해서 은행이 사는 거죠. 산다고 볼 수 있죠. 그런 채권들을 모아서 그걸 또 묶어서 증권으로 만드는 겁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은행 대출이 이런 식으로 이루어진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이런 식으로. 단기로 자금을 조달해서 장기로 대출해준다. 이런 식으로. 이 장기 대출을 기업 대출도 있고 뭐 학자금 대출도 있겠지만 여기서는 원인으로 말한 주택담보대출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어떤 A라는 사람이 주택을 사는데 10억이 필요하다고 해보죠. 10억이 대출이 필요한데 은행에 가서 이제 10억을 빌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은행에서는 1년짜리 1억짜리 예금을 10개를 묶어서 10억을 만들어서 이 사람한테 10억짜리 채권을 발행하게 해주는 겁니다. A로 하여금.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은 1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을 받게 됩니다. 구조가 이렇게 되겠죠. 이 1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에는 이런 식으로 1년짜리 예금이 여러 개가 있는 겁니다. 뭐 1년짜리일 수도 있고 2년짜리일 수도 있고 여러 개가 섞여서 하여튼 들어있겠죠. 그리고 이 1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이것들을 또 모읍니다. 10개를 모아서 이걸 또 하나의 상품으로 묶어서 시장에다가 팔아버립니다. 시장에다가 유동화시키는 겁니다. 증권을 상장시키듯이 이것을 유동화시켜서 거래할 수 있게 만드는 겁니다. 이게 바로 MBS입니다. MBS. 그러니까 MBS 안에는 주택담보대출이 10개 들어있고 그 안에는 또 예금이 여러 개가 들어있는 겁니다. 은행이 가지고 있으면은 이게 파산을 하더라도 은행이 책임을 지면 되지만 이걸 유동화시켜서 증권화시켜서 사람들한테 또 팔아버린다면은 그러면은 그 책임은 그 산 사람이 지게 되겠죠. 이 MBS가 부채 상환을 하지 못하게 될 경우. 한마디로 부도 위험을 고객에게 전가할 수 있었기 때문에 능력이 좋은 대출자를 선별할 필요가 없었던 거죠. 심지어 이런 이 MBS를 담보물로 인정해줘서 이 담보로 또 대출을 실행해주기도 했다는 겁니다. 문제는 이런 주택담보대출들이 이 등급이 아주 낮았다는 거죠. 아주 낮은 등급의 이런 주택담보채권을 묶은 다음에 MBS로 만들면은 이게 갑자기 신용등급이 올라갑니다. 주택담보대출이 상환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생기려면은 이 주택 가격이 떨어져야 되는데 미국 전역에 있는 주택담보대출을 모아서 MBS로 만들 때 가정했던 게 미국 전역의 집값이 한 번에 떨어지지 않을 거라는 어떤 그런 가정을 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주택담보대출 이 하나가 상환을 못하는 상황이 생기더라도 나머지 9개는 상환을 할 수 있다고 가정했기 때문에 이런 MBS에 높은 신용등급을 주고 이걸 또 담보로 대출까지 실행해줬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이런 MBS들을 모아서 하나의 파생 상품으로 만들어서 거래까지 했죠. 그러니까 이 구조를 쉽게 파악하기가 힘들었을 겁니다. 이거는 아주 간단하게 대략적인 구조만 제가 설명을 드린 거고요. 실제로는 전문가들도 들여다보기 힘든 정도였다고 합니다. 책의 본문을 같이 한번 보시죠.
당시에는 외국에서 미국으로 자금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었다. 가장 큰 신용 버블은 미국 주택담보대출 시장에서 만들어졌다. 금융기관들은 안전자산에 대한 글로벌 시장의 엄청난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주택담보대출 채권을 좀 더 정교한 MBS 상품으로 포장해서 투자자들에게 매각할 수 있게 했다. 부도 위험을 고객에게 전가할 수 있었기 때문에 능력이 좋은 대출을 하느라 노력할 필요가 없었다. 한마디로 이러한 대출은 금융기관들의 좋은 돈벌이 수단이 됐다. 구조를 거꾸로 한번 보죠. 어떤 하나의 파생 상품 안에 이런 MBS가 여러 가지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이 MBS를 확대해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죠. 낮은 등급의 주택담보대출이 여러 가지가 들어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주택담보대출을 들여다보면은 이렇게 되겠죠. 은행에 돈을 맡긴 사람들이 돈이 들어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자, 바로 이런 상황이었던 거죠. 이 이미지는 그때 당시에 나왔던 어떤 칼럼, 뉴스에 나왔던 그런 모습인데요. 이 주택담보대출, 여기 하나에 엄청나게 많은 상품들이 아슬아슬하게 올라타 있었던 거죠. 여기서 이걸 딱 걷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모두 와장창 무너지는 겁니다. 바로 미국의 주택 가격이 여기서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더 이상 이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사람이 채무를 상환할 수 없는 상황이 됐고, 그런 상황이 오자 이거 위에 들어있던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 내린 겁니다. 그러면서 금융위기가 터지기 시작한 거죠. 다시 본문을 한번 같이 보죠. 많은 대출기관과 모회사들이 실제로 대출뿐만 아니라 그들의 대출을 기초자산으로 한 MBS를 보유하고 단기 대출 시장에서 담보물로 인정해 주었다. 그들은 마치 자기가 파는 마약에 스스로 취한 마약 거래상 같았다. 유동화증권은 가장 안전한 신용등급인 AAA를 부여받기도 했다. MBS에서 최고 신용등급을 부여하는 것은 미국 일부 지역의 부동산이 하락하더라도 전국이 동시에 급락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믿음 덕분이었다. 그러나 낙관적인 가정은 틀린 것으로 판명났다. 미국 주동산 버블이 꺼지기 시작한 거죠. 주택가격이 떨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주택담보대출 이 하나가 상환을 하지 못하게 되면 위에 있는 것들이 다 위험해집니다. 그러면서 위기가 시작되죠. 그러면 은행에 돈을 맡긴 사람들은 어떤 기분일까요? 내 돈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그런 공포감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런 예금들이 하나둘 도망을 치기 시작합니다. 뱅크런이 시작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다 빠져나가게 되면 이 주택담보대출도 사실상 빈 깡통이 되는 거죠. 심지어 이 사람들은 돈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MBS로 인해서 금융위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두 번째 원인은 그림자 금융과 바로 정치권입니다. 그림자 금융과 정치권. 먼저 이 그림자 금융과 정치권을 보기 전에 한 가지를 먼저 보고 갈 텐데요. 글래스-스티걸법이라는 겁니다. 1933년에 미국에서 제정된 법으로 은행과 증권업을 분리하는 규제를 도입한 법입니다. 이 법의 목적은 하나의 은행이 동시에 상업은행과 투자은행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방지해서 금융 시스템의 안정을 도모하는 것이었습니다. 일반 상업은행이라면은 우리가 흔히 아는 국민은행, 신한은행, 미국으로 치면 시티뱅크, 뱅크 오브 아메리카, 웰스파고 이런 것들이 일반 시중은행입니다. 우리가 돈을 예금을 하고 대출을 받으러 가는 그런 은행이죠. 투자은행은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는 금융사인데요. 미래에셋이라든지 키움증권 이런 게 되겠고요. 미국으로 치면 골드만삭스, 모건스털리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은 어느 정도 분리는 돼 있죠. 계열사는 있지만 분리는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처음 분리한 게 바로 글래스-스티걸법이라는 겁니다. 1933년에 제정된 법이죠. 1933년에 이런 법을 왜 제정했느냐 라고 봤을 때 그 이유는 바로 대공황 이후에 대공황을 예방하기 위해서, 대공황 같은 위기를 예방하기 위해서 시중은행과 투자은행을 분리를 시킨 겁니다. 투자은행이 투자에 실패해서 돈을 날리더라도 이 선량한 노동자들의 예금은 지켜줘야 된다. 어떤 그런 공감대가 형성되었기 때문에 시중은행과 투자은행을 분리를 시킨 거죠. 근데 이런 규제가 글래스-스티걸법이 폐기가 된 거죠. 빌 클린턴 정부에서 폐기가 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시중은행과 투자은행 사이에 어떤 구분이 많이 사라진 거죠. 하는 역할에 대해서. 그리고 이 그림자 금융이라는 것은 바로 이 투자은행에서 발생했습니다.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금융산업은 어느 때보다 많은 돈을 워싱턴에 보내 로비와 기부금으로 쓰면서 기득권을 유지하려 했다. 의회는 1999년 글래스-스티걸법을 대체하는 규제 완화 법안인 그램리치-브라일법을 통과시켰는데 이후 시장의 주요 화두는 규제 강화가 아니라 규제 완화였다. 이들은 문제가 발생하면 당연히 정부가 규제해 줄 것이라고 생각했다. 전형적인 도덕적 해이였다. 일반 상업은행과 투자은행의 역할이 모호해지면서 상업은행도 투자 상품을 팔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경쟁이 더 치열해졌고 앞다투어 이런 상품을 만들어서 MBS 같은 상품을 만들어서 팔기 시작을 했고 그러면서 버블이 생기기 시작한 거죠. 바로 이쪽이 바로 그림자 금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일반 상업은행들은 이전에 규제를 많이 받아왔고 관리를 많이 받아왔기 때문에 비교적 안전했습니다. 자본금도 많이 있었고요. 근데 이런 투자은행들은 규제에 바뀌었죠. 그래서 이런 그림자 금융에서 대부분의 버블이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한 거죠. 글래스-스티걸법이 사라지면서 말이죠.
실제로 미국 금융의 레버리지 중 절반 이상이 그림자 금융 또는 비은행권 금융기관, 예를 들면 보험사 같은 것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런 곳에서 창출됐습니다. 규제는 완화했으나 책임, 관리 같은 것들은 정립을 하지 않은 거죠. 정치권들이 이런 노력을 하지 않은 겁니다. 당시에는 경제가 너무 화랑기였고 경제가 호황기일 때 정치는 금융 시스템을 개혁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그림자 금융, 비은행권 금융기관들은 워싱턴에다가 의회에다가 계속 로비를 했기 때문에 그런 규제가 만들어지기도 쉽지 않았죠. 게다가 당시에는 부시 대통령 시절이죠. 부시 대통령 그 당시에는 아메리칸 드림이라고 해서 미국인 모두에게 집을 한 채씩 가지게 해주는, 그것이 바로 아메리칸 드림이라는 어떤 그런 슬로건, 그런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공화당, 민주당 모두 이런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규제를 하는 것에 찬성을 하는 것은 인기를 얻기 어려운 상황이었던 거죠. 책의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당시 가장 취약한 금융기관은 은행이 아니었다. 미국 금융기관의 자본금 규정은 규모가 아니라 범위였다. 가장 무분별한 모기지 투자와 자금 조달 기반을 가지고 있는 금융기관들이 가장 적은 완충 자본을 가지고 있었고 또 그들은 규제를 받지 않았다. 그들이 바로 그림자 금융이죠. 증권사, 투자사, 보험사 이런 데들입니다. 이들은 규제를 받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완충 자본이 적었고 자본금이 적었다는 거죠. 그리고 자금의 기반이 단기 자금이었다는 거죠. 계속 한번 보겠습니다. 은행의 유동성 수준 또는 단기 자금에 대한 은행의 의존도 등에 대한 감시가 강화될수록 충분한 자본을 가지고 있지 못한 그림자 금융 시스템, 즉 비은행권 금융기관은 레버리지가 커지는 결과가 초래됐다. 위험도 방법을 찾아내는 경향이 있다. 이 말은 이런 뜻입니다. 규제가 없어지니까 상업은행도 투자은행도 모두 투자 상품을 만들어서 팔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물이 양쪽으로 흘러가는 상황이 생긴 거죠. 이 상업은행은 이전에는 규제를 받고 있었죠. 글래스-스티글법으로. 규제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금융당국이 들여다보기 쉬웠습니다. 어떤 걸 하고 있는지 들여다보기도 쉬웠고 자본금 기준도 까다로워서 자본금도 비교적 많이 가지고 있었죠. 그런 상황에서 조금 위기가 생길 것 같은 상황이 오니까 정책 당국들은 이 투자은행은 들여다볼 권리도 없고 권한도 없기 때문에 들여다보지 못하고 이 애꿎은 상업은행만 계속 들여다보고 관리를 하는 겁니다. 여기로 가는 돈을 계속 막은 거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상업은행 쪽으로 가는 돈을 계속 막으면 돈이 투자은행 쪽으로 다 몰리겠죠. 투자은행 쪽으로. 근데 이 투자은행 쪽은, 그림자 금융 쪽은 말씀드렸다시피 들여다볼 수가 없었죠. 그래서 겉보기에는 위기라고 생각을 못했던 겁니다. 투자은행 쪽, 그림자 금융 쪽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몰랐기 때문이죠. 가장 큰 문제는 이쪽 그림자 금융이었습니다. 그런 거와 비슷할 수 있습니다. 제1금융권의 대출을 제한을 하고 쪼으면은 돈이 필요한 사람들이 제2금융권으로 가죠. 그리고 제2금융권도 쪼으면 사채시장으로 사람들은 몰리게 됩니다. 마치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상업은행은 비교적 안전했는데 이곳으로 가는 돈을 막아버린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위험도 스스로 길을 찾아내는 경향이 있습니다. 흐르는 계곡에서 돌로 한쪽을 막으면 어떻게 될까요? 물은 자연스럽게 돌이 없는 쪽으로 흐릅니다.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은행을 규제했더니 이번에는 아예 규제 밖에 있는 그림자 금융 위협, 이런 MBS 같은 것들이 몰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다시피 이쪽은 감독당국이 관리도 규제도 그리고 도움도, 위기 상황에 도움도 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겁니다. 만약에 상업은행이 위기가 생기면은 연준이라든지 재무부가 들어와서 도움을 줄 수 있었습니다. 근데 투자은행은 그렇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이 책에서는 두 번째 원인을 그림자 금융과 이 정치권의 그런 안이함, 그것을 꼽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연결되는 건데요. 규제당국의 권한이 부족했다는 겁니다. 말씀드렸다시피 투자은행에 대한, 그림자 금융에 대한 규제당국의 권한이 많이 부족했습니다. 책을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2008년 위기가 왜 그렇게 끔찍했는지 설명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간단하다. 그것은 위기에 대처할 수 있는, 비상시에 사용할 수 있는 정책 수단들이 너무 약하고 시대에 맞지 않았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이런 건데요. 그림자 금융 쪽에서 불이 나서 연준이라든지 재무부가 도움을 줘야 되는데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권한들은 연준이라든지 재무부가 가지고 있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불이 타는 와중에도 의회의 승인이 떨어지기까지 이렇게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그런 상황이 생긴 겁니다. 리만 브라더스라든지 베어 스턴스가 타들어가고 있는데 소방당국은, 감독당국은 의회로 가서 투자은행에 또 지원을 해줄 수 있는,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달라고 설득을 할 수밖에 없는, 한시가 급한 와중에 그런 설득을 하고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한마디로 많이 시간이 촉박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원인입니다. 기업 간의 너무 긴밀한 연결. 기업 간이 너무 긴밀하게 얽혀 있었다는 건데요. 앞서 말씀드린 바로 이런 과도한 파생상품 같은 것들 때문입니다. 이렇게 복잡한 파생상품들이 여러 가지가 얽혀 있고 A가 B한테 팔고 B가 그 파생상품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또 투자를 하고 또 그 투자한 상품은 다른 MBS로 만들어진 파생상품이고,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얽혀 있다 보니까 파악하기가 쉽지 않았던 거죠. 그리고 하나가 무너졌을 때 와르르르 다 무너지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라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버핏이 이런 말을 했었는데요.
내 파트너가 에이즈인지 아닌지 판단할 수는 있지만 내 파트너의 파트너가 에이즈인지는 알 수 없다. 내가 대출해준 사람이 안전한지 아닌지는 알 수 있지만 나한테 투자한 그 사람이 어디서 돈을 조달했는지, 그리고 그 사람이 조달한 사람이 또 그 사람은 어디서 조달했는지, 어디에 투자를 하는지, 이런 것들은 알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죠. 너무 기업 간에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네 가지 기업 간의 너무 긴밀한 연결, 규제 당국의 권한 부족, 그림자 금융과 정치권, 그리고 MBS, 이런 모든 요인들이 모여서 금융위기의 원인을 만들어냈습니다. 책의 본문을 같이 한번 보시죠. 2008년 금융위기의 기본적 문제는 과도한 레버리지, 환매에 쉽게 노출되는 단기 금융으로 한계를 넘어선 자금 조달, 규제의 사각지대에 있는 그림자 금융, 그리고 그림자 금융에 대한 지원이 어려웠던 점, 또 기업 간에 너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서 한 곳만 파산해도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었던 점이다. 한편 미국 규제당국은 권한이 여러 기관으로 분산되고 시대에 뒤처져 전반적인 시스템을 점검할 감독기관이 없었다. 이 문단으로 원인을 아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금융위기가 어떤 순서로 진행되었는지 간단하게 한번 보시죠. 첫 번째 사건은 바로 베어 스턴스의 파산이었습니다. 2007년에 이미 베어 스턴스가 자금을 지원한 두 개의 헤지펀드가 파산을 했죠. 그때까지만 해도 서브프라임 시장의 붕괴는 큰 충격 없이 마무리될 것으로 생각을 했었죠, 사람들이, 전문가들도. 하지만 이전에 말씀드렸다시피 MBS의 복잡성과 불투명성 때문에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할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MBS의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문제가 많지 않네 라고 생각하기보단, 그런 것을 분석하기보다는 그냥 내 예금이 위험하지 않을까, 내 주택담보대출이 위험하진 않을까 라고 생각하고 뱅크런을 한다는 거죠. 경제학자인 게리 고트는 콜리 효과라는 것을 얘기를 했었는데요. 이런 내용입니다. 상한 햄버거에 대한 소문만으로도 소비자들은 겁에 질려 실제로 어느 지역의 어떤 가게의 어떤 고기가 문제인지 알아내기보다는 그냥 고기 자체를 아예 먹지 않는다는 그런 의미인데요. 고기를 아예 먹지 않는 사람들처럼 사람들은 MBS가 얼마나 위험한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기보다는 그냥 당장에 내 돈을 찾는 겁니다. 사람들은 위기에 그런 식으로 반응을 한다는 거죠. 어쨌든 이런 베어 스턴스의 위기는 JP모건의 도움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CEO 제이미 다이먼은 베어 스턴스의 주택담보대출 자산 위험을 연준이 일부 부담해주면 거래를 하겠다고 제안했고, 연준은 그 조건을 승인해서 JP모건 체이스가 베어 스턴스를 인수하는 것으로 베어 스턴스의 위기는 일단 지나가게 됩니다. 이때가 바로 3월 6일이었습니다. 2008년. 그리고 한동안도 괜찮았죠. 그러다가 2008년 9월 7일 페니메이와 프레디맥이 위기에 빠집니다. 이 페니메이와 프레디맥은 좀 구조가 특이한데요. 연방정부가 인가해준 기업이면서 한편으로는 수익성이 좋은 민간 산업이기도 했습니다. 이전에 말했다시피 당시에는 미국인 전부한테 주택을 보유하게 하는 것, 그것이 아메리칸 드림이라는 어떤 그런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돕기 위해서 이런 기관들이 만들어진 겁니다. 이 애초에 탄생부터가 국민들이 주택을 소유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이런 페니메이와 프레디맥이 만들어진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긴 겁니다. 이익은 기업이 가져가고 위험은 납세자가 떠안는 전형적인 도덕적 해이를 보여주는 금융기관의 전형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페니메이와 프레디맥이 주택담보대출을 많이 해줘서 돈을 많이 벌면 그 돈은 이 회사가 가지고 그런 주택담보대출이 파산해서 부채를 상환하지 못하게 되면은 그 빚은 정부가 지게 되는 그런 아주 도덕적 해이의 전형인 그런 금융기관이었다는 거죠. 이 두 금융기관에도 결국 위기가 찾아왔고, 정부는 이 두 회사의 경영권을 가질 거라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많은 일자리가 사라졌고 회사의 주주들도 대부분 지분을 잃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재부분은 이 두 회사에 각각 1,000억 달러씩을 투입해서 MBS의 채무 불이행을 막았죠. 하지만 이제 그 이후 약 일주일 정도 뒤에 리만 브라더스가 위기에 빠집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리먼 붕괴가 금융위기의 원인인 것처럼 얘기하고 있지만 저자들은 그렇지 않고 결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한 금융위기의 원인, 그 결과 리먼이 파산하게 된 거죠. 베어 스턴스, 페니메이, 프레디맥 이 기관 모두보다 리먼이 규모가 훨씬 컸습니다. 리먼은 10만 명 이상의 채권자와 90만 건 이상의 파생 계약을 맺고 있었죠. 특히 단기 자금 대출 규모가 베어 스턴스의 2배를 넘었습니다. 만약에 리먼이 시중은행, 일반은행이었다면 연방예금보험공사가 직접 나서서 리먼의 자산을 동결하고 그에 대한 채무 상환을 보증했을 겁니다. 하지만 말씀드렸다시피 규제당국은, 감독당국은 이런 리먼 같은 비은행권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그럴 권한이 없었습니다. 때문에 다른 인수자가 필요했죠. 두 군데가 후보가 있었는데 한 군데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였습니다. 근데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이 메릴 린치를 인수해야 됐기 때문에 자금이 여력이 없었습니다. 메릴 린치를 인수하는 것만으로도 부담이 되었기 때문이죠. 그럼 이제 남은 것은 영국의 바클레이스였습니다. 실제로 바클레이스의 리먼 합병은 이루어질 것처럼 보였지만 영국 규제당국은 합병을 가로막았습니다. 당시의 책임자였던 메카시는 리먼의 부실 자산을 보증할 만한 충분한 능력이 있는지 확신할 수 없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재무부 장관이었던 행크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영국 재무부 장관은 우리의 질병을 영국으로 수입하고 싶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9월 15일 새벽 1시 45분 리먼은 파산을 하게 되죠. 미국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파산이었습니다. 모건 스탠리와 골드만삭스의 채권 가산 권리는 2배로 폭등했고 시티은행의 부도에 대한 CDS 프리미엄도 폭등했습니다. 사람들이 시티은행이 파산할 거라는데 많이 베팅을 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서 GE 같은 대기업, 은행이 아닌 사업을 하는 기업에도 이런 영향이 미치기 시작했습니다. 제네럴 일렉트릭마저도 기업 어음 만기 연장에 어려움을 겪었죠. 모든 경제 주체가 방어적으로 전환됐고 연금 가치가 급락했습니다. 근데 이 와중에 리먼이 파산하게 둔 것을 잘했다고 칭찬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비평가, 전문가들, 이런 사람들은 리먼이 파산하도록 내버려 둔 것은 자유시장 원칙에 잘 따른 것이며 무책임한 투기 세력들이 죗값을 치르게 하는 것을 아주 잘했다고 그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리먼이 파산하게 내버려 둔 것을 잘했다고 칭찬을 한 거죠. 하지만 저자들은 그런 칭찬이 부적절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 사람은 할 수만 있었으면 리먼을 구했을 거기 때문입니다. 현실은 능력이 없었을 뿐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하루 뒤 이제 여파가 커지기 시작합니다. 보험사인 AIG 역시 잘 작동하지 않는 감독 시스템에 의해 방치되고 있었습니다. 그림자 금융이었다는 거죠. AIG는 미국 근로자의 3분의 2가 넘는 인력을 고용하고 있는 8만 개의 기업들을 포함해 7,600만 개의 퇴직연금, 그리고 생명보험, 건강보험, 동산보험, 그리고 자동차보험, 이런 것들을 보증해주고 있는 기관이었습니다. AIG가 파산하게 되면 이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게 됩니다. 실물로 그 위험이 바로 가버리게 됩니다. 150달러였던 주가는 월요일 5달러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역시 그림자 금융이었기 때문에 AIG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정책들을 감독당국은 보유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자본을 투입하거나 부채를 보증하거나 자산을 매입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죠. 근데 이번에는 다행히 연준이 대출을 해줄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투자은행, 리먼 같은 회사들과는 다르게 AIG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보험 사업 부분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보험을 담보로 대출을 해줄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연준은 페널티 이자를 부과해서 850억 달러의 자금을 신용 한도를 제공하겠다고 AIG에 제안을 했고 AIG는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비교적 안전하다고 생각되었던 골드만삭스와 모건 스탠리도 위기에 빠졌습니다. 이 둘을 구한 거는 각각 워렌 버핏과 미쓰비시였는데요. 워렌 버핏이 골드만삭스에 50억 달러의 자금을 투자하기로 하면서 시장에 신뢰를 주었고 일반 투자자들도 골드만삭스에 자금을 투입하기 시작하면서 골드만삭스는 위기에서 탈출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건 스탠리는 일본의 미쓰비시로부터 회사 지분 20%를 90억 달러에 사겠다는 약속을 확보하면서 안정을 되찾았죠. 같은 주 목요일 또 다른 거대 금융기관인 워싱턴 뮤추얼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워싱턴 뮤추얼을 도와준 건 JP모건이었는데요. JP모건이 워싱턴 뮤추얼을 인수해서 정부의 도움 없이 워싱턴의 예금을 보호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 계약으로 워싱턴 뮤추얼의 채무 불이행이 허용되었습니다. 워싱턴 뮤추얼이 가지고 있던 부채를 상환하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조건이 허용이 되었다는 거죠. 원래 같으면 이런 부채 탕감은 큰 문제가 없는 상황이라면 타당하다고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워싱턴 뮤추얼에 투자한 사람들이 그 투자의 책임을 본인이 져야 되고 그로 인해서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것은 투자가 실패한 것이기 때문에 본인이 현명하지 못한 대출에 책임을 지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2008년과 같은 공포가 시장을 휩쓸고 있는 상황에서 부채 탕감은 다른 금융기관의 채권자들에게 대규모 환매 사태를 촉발하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내가 투자한 것도 돌려받지 못할 거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서 또 갑자기 투자금을 회수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생기면은 또다시 혼란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시장에. 그래서 이 저자들은 채무 불이행 사태를 필사적으로 막으려고 했었죠. 하지만 결국 막지는 못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다음 날인 9월 26일 미국에서 네 번째로 큰 은행인 와커비어의 대규모 환매 사태로 이어졌죠. 자, 이런 혼란들을 막기 위해서 벤과 헨리는 TARP 법안이라는 것을 이 국회에 제출을 하게 됩니다. TARP 법안이라는 것은 정부가 이 재무부가 7천억 달러 상당의 부실담보부 유동자산을 매입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그런 법안이었습니다. 7천억 달러라면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그런 압도적인 법안이 그런 권한이 필요했다고 저자들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하원에서는 이 타프 TARP 법안이 부결되었습니다. 그러면서 S&P 지수가 하루에 9%나 하락해서 1조 달러가 증발해버립니다. 이런 시장의 반응을 보면서 정치권들은 의회는 결국 이 법안을 통과시켰죠. 이 타프 법안의 통과, 이 TARP 법안의 통과, 이 조치가 위기 종식의 시발점 역할을 했다고 책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은행권들은 비교적
안정을 찾기 시작했던 거죠. 근데 반면에 충격이 실물 경제로 전이되기 시작했습니다. 성장률은 마이너스 8%를 기록했고 거의 200만 명이 실직하게 됐죠. 이후에 부시 정부에서 오바마 정부로 정권이 넘어갔습니다. 그럼 바뀐 와중에서도 오바마 정부는 행커의 후임자로 팀을 임명함으로써 벤의 정책 기조를 지지해 주었습니다. 쉽지가 않은 결정이죠, 사실. 공화당이 하던 정책들을 민주당에서 계속 이어가기로 했다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이죠. 어쨌든 오바마는 후임자로 재무부 장관으로 팀을 임명했습니다. 2009년 1분기에는 은행의 이익이 급증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실물 경제는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죠. 공포지수는 리만 사태 직후보다 오히려 높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연준은 2009년 12월 기준금리를 0%까지 내려야 했죠. 그리고 이 0%는 7년간 지속됩니다. 그리고 재무부 장관으로 임명이 됐던 팀은 스트레스 테스트라는 것을 도입하게 됩니다. 은행이 얼마만큼의 위기 대응 능력이 있는지를 테스트하는 것을 스트레스 테스트라고 하는데요. 이때 처음 도입이 된 겁니다. 스트레스 테스트는 은행들의 건전성을 정확히 평가할 수 있었고 테스트 결과 자본이 부실하다고 평가받는 기업은 자본을 공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먼저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자금을 조달하고 이게 어려운 경우에는 앞서 통과된 TARP 법안으로 강제적으로 자금을 투입해서 부족한 자본금을 충당시켰습니다. 실제로 연준이 사용한 시나리오는 대공황 때 발생한 손실보다 더 심각한 대출 손실을 상정했을 정도로 상당히 강력했습니다. 2009년 5월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가 나왔는데 결과는 생각보다 양호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19곳 중 9곳은 최하의 시나리오를 견뎌낼 수 있을 것으로 파악됐고 나머지 10곳도 추가 자본이 필요할 것으로 보였는데 그 규모는 750억 달러 정도에 불과할 것이라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런 테스트 결과에 시장은 어느 정도 안정을 되찾았고 그 결과 부도에 대비하는 보험 비용은 줄어들었고 민간은 다시 은행에 투자해도 되겠다는 믿음을 찾았습니다. 드디어 금융위기가 종식이 된 겁니다. 이때까지 봤던 어떤 이런 조치들, 구제금융들, 이런 조치들은 경제 수요를 부양시키기 위한 노력들과 더해지면서 또 효과를 발휘했습니다. 연준의 과감한 통화정책, 제로금리 같은 거죠. 그리고 양적 완화라는 것. 양적 완화라는 매우 공격적인 통화부양책을 이때 처음 실험했습니다. 요즘 계속 말하는 양적 완화, QE라는 것을 이때 처음 하기 시작한 거죠. 이 벤 버냉키라는 사람이. 이 시장에다가 거의 무한대로 자본을 공급하는 겁니다. MBS를 매수하고 장기 국채금리를 낮추고 국채를 매수하는 내용으로 1차 양적 완화가 시작됐죠. 그 결과 연준 대차 대조표는 1조 7,500억 달러까지 확대됐습니다. 그리고 QE3가 끝날 때에는 이에 5배인 4조 5천억 달러 이상까지 확대됐죠. 이런 과감한 통화정책, 그리고 오바마 정부의 재정부양책, 자동차 산업에 대한 정부의 구제금융, 주택 수요를 되살리고 위험에 빠진 주택 소유자들을 구하기 위한 주택정책, 경제부양책도 있었는데요. 3천억 달러 규모의 임시감세정책, 5천억 달러 규모의 연방지출 대상사업, 일자리를 위한 공공사업 프로그램, 침체 피해자 구제 프로그램, 이런 듣기만 해도 어마어마한 양의 돈을 시장에다가 풀고 그리고 민간에다가 지원을 한 겁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돈을 풀면서 위기를 극복한 거죠. 근데 잘 모르는 제가 들어도 이 돈을 너무 많이 푼 게 아닌가 이런 걱정을 하게 되죠. 돈을 많이 풀면은 어떤 상황이 생길까요? 바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쨌든 위기는 잘 종식을 시켰지만 위기를 만들어낸, 위기를 초래한 그런 당사자들을 구제해줬다는 비난은 또 피할 수가 없었죠. 자, 그럼 다음 차례로 넘어가겠습니다. 바로 남겨진 우려들입니다. 이때까지 말한 그런 모든 재정부양책, 경제부양책, 경기부양책, 양적 완화, 제로금리 이런 것들은 결국 인플레이션을 만들어낼 것이다 라는 걱정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편에서는 말씀드렸다시피 금융위기를 초래한 당사자들을 구해주었기 때문에 다음 위기가 발생해도 정부가 도와줄 거라는 그런 도덕적 해이를 만들어내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남아 있습니다. 바로 이 인플레이션과 도덕적 해이가 남겨진 우려들입니다. 하나씩 보겠습니다. 먼저 도덕적 해이입니다. 도덕적 해이는 해결이 되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저자는 일정 부분 도덕적 해이가 발생이 되더라도 그 위기를 막는 게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위기를 초래한 사람들에게 그 대가를 치르게 하고 싶은 마음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만 심각한 상황에서 감독당국이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대가를 치르라고 요구하는 것은 상황을 더 어렵게 만들 뿐이라는 거죠. AIG 같은 보험사가 파산한 결과 그 파장이 AIG 직원들과 임원들, 주주들에게만 국한된다고 생각을 했다면은 저자들은 AIG가 파산하도록 기꺼이 내버려 두었을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충격은 전 세계로 확장될 게 뻔하고 개입 없이 막을 수 없는 게 분명한 상황에서 가만히 두고 볼 수만 없었던 거죠. 한편으로는 대중들이 왜 방만하게 운영된 금융기관들의
잘못을 세금으로 치워줘야 하는지, 금융기관들이 그 대가를 치르는 것을 보고 싶어 하는지 이해할 수도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감독을 해야 되는 금융당국이 이 화재 진압보다 응징에 초점을 맞추면 상황은 계속 더 악화되기만 할 뿐입니다. 저자 중에 벤 버냉키는 이런 비유를 들었습니다. 만약 내 옆집에서 내 이웃이 침대에 누워서 담배를 피다가 집에 불을 내버렸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옆집의 이웃을 응징하려고 한다면은 그 집이 불탈 때까지 도와주면 안 되겠죠. 그 집이 불타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그 불을 낸 이웃에게 벌을 주고 침대에서 담배를 피면 안 된다는 강력한 신호를 보내는 방법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러면 안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죠. 옆집의 불이 우리 집과 아파트 전체로 확산되기 전에 소방서에 연락해서 화재를 진압하게 할 겁니다. 그 옆집 사람이 믿지만은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일단은 화재를 진압하고 이후에 처벌을 하든 뭔가를 해야겠죠. 제가 아주 예전에 소개해드렸던 책 폴 크루먼의 불황의 경제학에서도 폴 크루먼은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위기 이후에는 위기를 초래한 당사자들을 규제해야 된다. 일단 위기는 먼저 잡아놓고 그 다음에 규제를 하고 벌을 줄 게 있으면은 벌을 주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평론가나 비판가들은 이 정부가 위기를 초래한 금융기관들을 살려줬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비판을 하고 있지만,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고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금융기관들의 실패는 대부분 보상되지 않았다는 거죠. 컨트리와이드, 베어스턴스, 리먼 브라더스, 페니메이, 프레디맥, 멜릴린치, AIG, CT, 와코비아 이런 회사들의 CEO는 모두 직장을 잃었습니다. 책임을 진 거죠. 그리고 회사의 주주들은 자신의 주식이 폭락하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죠. 채권자와 거래 상대방들에 대해서만 고통을 일부 경감시켜줬을 뿐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자신들이 구한 것은 이런 위기를 일으킨 장본인들이 아니라 그 위기를 만든 사람들이 거래 상대 그리고 주택 소유자들, 실물 경제로 위기가 번졌을 때 피해를 볼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구해냈다고 보는 게 더 맞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남겨진 우려들, 나머지 하나는 인플레이션입니다. 거의 모든 상황이 좋아졌습니다. 2009년에 자동차 판매량은 1000만 대까지 급락했지만 2015년에는 1700만 대까지 다시 회복을 했죠. 10%까지 치솟았던 실업률은 이 책을 쓸 시점에는 3.7%까지 급격히 낮아졌습니다. 2019년에 나왔으니까 그 전이겠죠. 2017년, 2018년쯤 되겠죠. 다른 주요 선진국 나라와 비교하거나 과거 미국의 경기 침체와 비교하더라도 이번 금융위기는 결과적으로 덜 심각하고 회복 속도는 훨씬 더 빨랐다고 저자들은 스스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주요 선진국들은 미국과 전혀 다른 재정 정책을 펼쳤었죠. 당시에 정부는 재정을 긴축적으로 운영했습니다. 미국과 반대로. 긴축 재정은 경기 침체 상황에서는 소비를 위축시키기만 할 뿐입니다. 경기 부양책은 단기적으로는 재정 적자를 확대시키긴 하지만 경기 부양책으로 인해 근로자들의 소득이 늘어나고 기업의 이익이 증가하면 결국 기업이 내는 법인세가 증가하므로 장기적으로 보면 재정 적자가 감소하는 효과를 발휘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재정 적자를 감당할 재정 여력이 충분해서 경기 부양책을 쓸 수 있었고, 이전에 보여드렸던 이런 압도적인 재정 정책과 경제 부양책을 사용해서 미국 경제가 빨리 회복할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책이 나올 시점까지만 해도 괜찮았죠. 2019년까지만 해도. 그러면 지금은 어떨까요? 그렇게 구조금융을 하고 돈을 풀고 양적 완화를 하고 금리를 낮추고 이런 조치들이 비관론자들은 짐바브웨식 초인플레이션 또는 그리스식 부채 위기, 심지어는 미국식 자본주의 소멸을 향한 발판이라고까지 경고를 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들이 예상한 그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하죠. 책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책이 나온 게 2019년이었죠. 2019년 이후 코로나 이후에 지금 파월 의장은 공교롭게도 인플레이션과 싸우고 있죠. 인플레이션과. 이 인플레이션이 벤 버냉키와 이 저자들이 만들어낸 그 여파로 인해 일어난 것인지 아닌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지금 인플레이션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그 인플레이션과 경기 침체 그 두 가지를 조율해서 막기 위해서 지금 연준이 고군분투를 하고 있죠. 인플레는 어쨌든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 파월이 현재 인플레이션을 잘 잡으면서 경기 침체도 만들어내지 않는다면은 벤 버냉키와 저자들의 말이 맞는 것으로 볼 수도 있겠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볼 것은 위기의 징조들과 그리고 2008년 금융위기가 남긴 교훈들을 보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 책의 제목이 위기의 징조들이죠. 이 책에서 말하는 위기의 징조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위기가 오기 전에 어떤 것을 보면은 위기가 올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할 수 있을까요? 이전에 말씀드린 규제를 완화하는 스탠스, 이런 것들이 위기의 징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1933년 대공황 직후에 미국은 글래스-스티글법이라는 법을 입법해서 규제를 했습니다. 상업은행과 투자은행을 나눠서 기능을 다르게 한 것이죠. 그 이후에 경제가 좋아지면서 다시 규제가 완화되기 시작합니다.
1999년에 글래스 스티걸법이 폐기된 거죠. 그러면서 상업은행과 투자은행 둘 다 모두 무분별한 투자 상품을 만들어서 판매할 수 있게 됐죠. 2008년 금융위기가 끝나고 나서 많은 규제들이 다시 생겼습니다. 스트레스 테스트, 자본 확충 이런 것들을 많이 했죠. 근데 언젠가는 경기가 너무 좋아지고 그렇게 되면은 사람들은 이 위기를 또 망각하고 규제를 완화하라는 그런 스탠스를 보일 겁니다. 정부는 여기에 맞춰서 또 규제를 완화하겠죠. 사람들은 과거의 위기를 잊고 낙관론과 자신감으로 시장이 호황에 빠질 겁니다. 그리고 금융기관들은 시장 점유율을 유지하고 투자자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이전 위기 직후에 생긴 규제들을 이제는 철폐도 된다고 주장하고 로비를 할 겁니다. 만약 규제를 철폐하려고 하고 실제로 그렇게 한다면 이는 분명히 위기의 징조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만든 규제를 철폐한다는 겁니다. 그럼 다시 도덕적 해이가 머리를 들고 모습을 보일 수 있다는 거죠.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규제를 철폐하자, 규제를 완화하자 이런 스탠스가 보인다면 이후에 언제 버블이 생길지 모르지만 버블이 생길 발판은 마련되었다는 거죠. 글래스 스티걸법이 폐기된 게 1999년이고 금융위기가 터진 게 2008년이니까 9년 뒤에 터진 거죠. 그 터지는 기간이 언제일지 모르지만 그게 분명히 징조는 될 것이다. 그리고 그때까지는 시장이 호황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겠죠. 불행하게도 이런 위기의 징조를 알아차리더라도 완전히 예방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금융위기는 금융당국과 정책 입안자들의 망각뿐만 아니라 인간의 감정의 산물이기 때문입니다. 호황이 계속되면 사람들은 더 과도한 레버리지를 쓰고 이러한 과도한 레버리지는 과도한 낙관론의 산물일 가능성이 큽니다. 본질적으로 인간은 두려움과 탐욕, 이 양가적인 감정에 너무 쉽게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위기를 완벽하게 대처할 수 없다면 저자들은 교훈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미리 위기 대응 능력을 갖추는 겁니다. 두 번째는 과소 대응보다는 과잉 대응이 낫다는 교훈입니다. 세 번째는 자본을 확충하라는 겁니다. 자, 첫 번째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볼 때 미국이 다음 위기가 발생한다면 준비가 잘 되어 있을까요? 저자들은 그러면서도 그렇지 않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아졌지만 위기가 발생한다면 대응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규제와 예방책을 동원해서 실제로 위기가 벌어지지 않게 하는 많은 시설들을 만들어 놨지만은 그 위기가 발생했을 때 대응할 수 있는 권한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많이 없어졌다는 거죠. 비유하자면은 팬데믹이라든지 그런 어떤 공중보건 전염병 재앙에 잘 대처하기 위해서 예방접종을 확대하고 건강을 위해서 영양을 섭취하라고 계속 권장을 하고 정기적 검진을 장려하면서도 반대쪽에서는 응급실을 폐쇄해버린 겁니다. 예방은 잘 해놨는데 실제로 위기가 닥쳤을 때 대처할 수 있는 도구들은 부족하다는 거죠. 정치권들은 발생하지 않은 위기에 대비해서 중앙은행하고 금융당국에 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굉장히 꺼리는데요. 이런 것들이 큰 정부를 만든다는 어떤 그런 믿음 때문입니다. 이런 정치권의 반대는 부정적인 인식은 소방서가 존재한다는 것만으로 화재가 발생할 수 있다는 논리나 다름이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권한을 미리 주는 편이 훨씬 더 안전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2008년에 도움이 되었던 비상 조치들을 다시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책의 본문을 한번 같이 보시죠. 현 상황을 돌아볼 때 금융당국의 긴급 권한들은 어떤 측면에서 보면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인 2007년보다 더 취약한 것으로 생각된다. 재정정책을 활용해 경기 부양을 시도하는 케인스아파의 정책 수단도 상당 부분 없어졌다. 위기 지침들을 잘 정비해 놓았지만 글로벌 금융위기에는 더 취약할 것이다. 비유하자면 팬데믹 같은 공중보건 재앙에 잘 대처하기 위해 예방접종을 확대하고 건강을 위해 영양 섭취를 권장하고 정기적 검진을 장려하면서 응급실은 폐쇄한 것이다. 두 번째 교훈은 과소 대응보다는 과잉 대응이 낫다는 겁니다. 본문을 먼저 보고 얘기를 해보죠. 진정한 교훈은 정부가 직접 보증에 나서면서 나타난 효과에서 찾을 수 있다. 즉, 재앙 같은 결과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금융정책당국이 신뢰할 만한 보증을 해주면 시장 참여자들이 상황이 악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행동할 필요가 없어져 시장에 더 이상 공황이 발생하지 않게 된다. 이전에 사람들이 위기에 대할 때, 위기를 만났을 때 얼마만큼 비이성적으로 행동하는지 말씀을 드렸었죠. 어떤 한 햄버거 매장에서 고기에 문제가 생겼다고 소문이 났을 때 사람들은 어느 매장에 어떤 햄버거의 고기에서 문제가 발생했는지 파악을 하고 그 고기만 먹지 않는 것이 아니라 아예 전국의 햄버거 자체를 먹지 않는 그런 결론을 내려버린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2008년에도 서브프라임 모기지가 MBS가 문제였지만 그것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모든 은행, 모든 금융기관을 불신해 모든 자금을 환매하기 시작했고 은행 역시 아무리 우량한 신용을 가진 사람, 기업이라도 대출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즉 신용 경색이 발생해버린 거죠. 이런 신용 경색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좀 과도할 정도로 압도적인 대응을 해야 된다는 게 이 저자들의 말입니다. 비록 이 과잉 대처가 종족 도덕적 해이를 만들어낼지라도 늦장 대응으로 인해서 금융 시스템의 붕괴를 막지 못하는 것보다는 나은 선택지라는 거죠. 초기에 충분하게 대처하지 못해서 위기가 발생해버리면은 이후에는 더 큰 비용을 치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정부가 2008년에 나왔던 TARP 법안 같은 7천억 달러 이상의 규모의 자금이 들어갈 것이라는 이런 확신이 있다면, 정부가 개입할 거라는 그런 확신이 있다면 투자자들 스스로도 다급하게 환매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고, 동시에 다른 사람들도 더 이상 환매하지 않을 거라는 그런 신뢰감이 형성되면서 신용이 회복되는 거죠. 2008년 금융위기가 왜 그렇게 끔찍했는지 설명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간단합니다. 그 이유는 그런 압도적인 대처를 할 수 있는 권한, 그리고 능력이, 정책 수단들이 너무나도 약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첫 번째 교훈처럼 금융당국이 권한들을 미리 가지고 있었다면 연준은, 감독당국은 리먼이 파산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을 거고, 그러면은 그 여파가 실제 나타난 것만큼 그렇게 크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게 바로 이 저자들의 말입니다. 그래서 사전에 미리 위기 대응 능력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고, 과소 대응보다는 과잉 대응을 하는 것이 낫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교훈을 들려줍니다. 감독당국은 그런 대응을 하는 것이 나을 것이고, 그렇다면은 금융기관들은 어떤 교훈을 얻어야 했을까요? 티머시 가이트너, 이 팀이 제시한 최고의 위기 대응책은 자본금을 확충하라 였습니다. 대규모 환매가 발생할 수 있는 단기 금융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는 반면, 반대쪽에서는 현금과 유동자산을 많이 보유해야 된다는 거죠. 현금과 유동자산이 많기만 했다면은 사람들은 예금을 돌려받지 못할 것이라는 이런 불안감도 없었을 거고, 그러면은 대규모 환매 사태도 벌어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위기까지 번지지 않았겠죠. 예를 들어서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에는 다른 투자은행과 달리 위기에 대비해서 항상 60억 달러 정도의 자금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2008년 당시에도 골드만삭스는 그렇게 크게 위험하지 않았죠. 이 위기 상황에서는 유동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제일 처음에 이 금융이 본질적으로 취약할 수밖에 없는 이유, 그 이유가 단기로 자금을 조달해서 장기로 대출해주는 비즈니스 모델을 갖고 있는 것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이런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는 한 위기는 반드시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이 금융기관들은 자본금을 많이 확보를 하고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모든 금융기관들이 이 골드만삭스처럼 위기를 염두에 두고 경영을 해야겠죠. 하지만 이 역사가 알려주듯이 모든 금융기관들이 그렇게 하진 않습니다. 2007년에 시티그룹의 최고 경영자 척 프린스는 음악이 연주되는 한 일어서서 춤을 춰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1년이 채 되기도 전에 위기가 발생했죠. 자, 이렇게 책을 같이 한번 읽어봤습니다. 위기를 예방할 수는 있지만 완전히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위기를, 역사를 공부해야 되는 거겠죠. 이 저자들이 마지막에 하는 말은 이겁니다. 위기는 반복될 것이다. 2008년 효과가 있었던 권한들을 다시 연준과 재무부에 줘야 한다. 이 책이 2019년에 나왔는데요. 예상한 건 아니겠지만 1년 뒤에 코로나 팬데믹으로 다시 위기가 찾아오긴 찾아왔죠. 이 세 사람이 코로나를 예상하고 이런 책을 낸 건 아닐 겁니다. 그리고 이런 메시지를 준 것도 아닐 겁니다. 하지만 어쨌든 이런 위기의 역사에서 반드시 우리는 무언가를 배워야 됩니다. 그래야지 다음에 더 나은 대응을 할 수 있겠죠. 투자자든 정책을 운영하던 사람이든 마찬가지겠죠. 이런 권한들을 미리 줘야 된다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저자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런 권한들을 미리 연준과 재무부에 줘도 될까요? 구제금융이라든지 자산을 매입하는 이런 권한들 말이죠. 이런 위기가 발생했을 때는 신속한 대응이 가장 중요한데, 이 의회로 가서 이런 권한들을 얻어내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거죠. 그래도 10년 전에는, 그래도 2009년에는 민주당과 공화당이 견해의 차이를 잠시 접어두고 국가를 재앙해서 구해냈습니다. 민주당 정부는 공화당 정부를 위해서 법안을 통과시켜줬죠. 근데 저자들은 앞으로는 이런 게 더 어려워질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급진적 정치 세력들이 더 많아지면서 협상이 더 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하는 거죠. 실제로 그렇게 되고 있죠. 한국도 그렇고 이 트럼프나 이런 지지자들을 보면 실제로 그럴 것 같습니다. 어쨌든 책은 이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금융 역사에 대한 책을 소개하면 조회수도 잘 나오지 않고 많은 사람이 보지도 않을 거라는 것을 알고는 있습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런 역사에 대해서 별로 흥미를 느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개인적으로는 투자에 있어서 차트를 공부하는 것보다 금융 역사를 공부하는 것이 100배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책을 또 소개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저는 제가 할 일을 해야겠죠. 무엇보다 이런 책을 읽는 게 사실 재밌습니다. 책을 읽으면 실제로 그 시절로 돌아가서 뭔가 파산을 하고 구제를 하고 이런 과정들이 약간 흥미진진하다고 해야 될까요? 제가 또 재밌으니까 이런 책을 소개하는 거겠죠. 위기의 징조들 2008년 금융위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요. 조금 재미없고 따분한 책일 수도 있지만 끝까지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공유, 또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질문도 댓글도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른 책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